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막걸리 집에서 69세의 김화영이 커다란 항아리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힘이 있어 보이는 손길로 항아리를 번쩍번쩍 닦아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머, 화영 언니. 벌써 나와서 일하고 있네요. 마을 이장의 아내인 순덕이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화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되어서 그래요. 순덕 씨도 산책 나가시는군요. 네, 혈압 때문에 의사가 걷기 운동하라고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화영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덕이가 멀어지자 화영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가끔씩 떨리는 손,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밤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총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기억이에요. 난 아직 잊질 않았거든요. 화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이 되자 마을회관에서는 화영이 가르치는 요가 수업이 시작됩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요가 매트를 깔고 앉습니다. 화영은 운동복을 입고 앞에 서서 동작을 시연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사 자세입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쪽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화영 선생님, 이 자세 어려워요. 60대 초반의 정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립니다. 화영이 다가가서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웃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요. 선생님은 정말 유연하시네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순자의 질문에 화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화영은 혼자 남아 매트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영을 군대 다녀온 할매라며 농담 삼아 부릅니다. 걸음걸이가 꼿꼿하고 말투가 단호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정말로 전직 707 특수임무대 교관이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화영은 다시 막걸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와 막걸리를 마시며 화투를 칩니다. 화영아, 막걸리 한 잔 더 줘. 네, 할아버지. 안주도 더 드릴까요? 이 할매, 서빙도 군대식이야. 딱딱 끊어서 대답하고. 할아버지들이 웃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화영도 함께 웃지만 그 웃음이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화영은 혼자 가게를 정리합니다. 잔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고 바닥을 쓸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화영은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얼굴에는 낮 동안 감춰두었던 깊은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우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화영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컵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전쟁의 기억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마치 언젠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예감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화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걸리집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소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성매매 강요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3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다수가 해외로 팔려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화영의 손이 멈춥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화면을 주시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그중 한 사진에서 화영은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특별한 헤어핀. 화영의 눈이 커집니다. 정윤지. 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몇 달 전까지 마을회관에서 요가를 배우던 고등학생 정윤지였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할머니를 보러 마을에 와서 화영의 요가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였습니다. 화영은 급히 윤지의 할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작은 한옥집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저예요. 화영이에요. 문이 열리자 70대 후반의 김순희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화영아, 들어와. 할머니, 윤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희 할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화영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윤지가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어떤 아르바이트요?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혹시 우리 윤지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윤지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화영은 막걸리집을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꺼내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명훈아, 나야. 화영이야. 교관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장명훈은 화영의 옛 후배로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시절 화영 밑에서 훈련받았던 인물입니다. 강남 유흥업소 사건 알고 있지? 네, 저희도 관련해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교관님이 왜? 내가 아는 아이가 거기 연루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명훈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교관님, 이 사건이 단순한 성매매 조직이 아니에요.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재벌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더 빨리 해결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이 너무 빨라요.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데. 화영은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뉴스에서 본 끔찍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교관님, 혹시 내일 만나자. 서울역에서. 화영이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입니다. 순수했던 윤지의 웃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 서울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화영과 명훈이 마주 앉습니다. 명훈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여전히 군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관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요. 너도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명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 화영에게 건넵니다. 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요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이들은 극도로 의심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로로 들어간다면 화영이 서류를 훑어봅니다. VIP룸의 구조, 인물 관계도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조직의 두목이 박만철이라는 자인데 예전에 군대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던 놈입니다. 특히 여군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어요. 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교관님, 지금도 적진에서 잔 돌릴 수 있습니까? 명훈의 질문에 화영은 잠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손은 떨리지만 적을 보면 멈추지. 그날 밤 화영은 양평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막걸리집을 정리합니다. 며칠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단골 할아버지들에게 알려줍니다. 화영아, 어디 가는 거야? 잠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요. 거울 앞에 선 화영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굽지 않는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식지 않은 정의감이 그녀 안에 살아 있습니다. 윤지야, 할머니가 꼭 찾아줄게. 화영이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한번 전쟁터로 향할 준비를 하는 69제 전직 특수요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거리에 낯선 여성이 나타납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 하지만 걸음걸이만은 여전히 군인 같은 김화영입니다. 그녀는 이제 김미선이라는 가명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교관님.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귀에 꽂힌 소형 이어폰으로 명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화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그런데 이 하이힐이 정말 불편하다. 참으세요. 지금부터는 김미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화영이 향하는 곳은 골든 파라다이스라는 고급 유흥업소입니다. 외관만 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것이 느껴지는 화려한 건물입니다.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화영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신 김미선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영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1층은 일반적인 술집 같아 보이지만 계단을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2층과 3층에는 VIP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복도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게입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중요한 분들이라서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안내하는 남자의 말에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카메라의 위치,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각 방의 구조까지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층 끝에 있는 사무실에서 40대 후반의 남자가 화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만철, 이 조직의 두목입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는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입니다. 김미선 씨죠? 앉으세요. 박만철이 화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합니다. 화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앉으면서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 가게는 보통 젊은 애들을 뽑는데 경험이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 상대하는데 익숙해서요. 어디서 일해봤어요? 부산에서 몇 년, 대구에서도 좀 이런저런 곳에서 일해봤어요. 화영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경력을 술술 말합니다. 박만철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일단 일주일 정도 해보고 결정하죠. 그런데 우리 가게 규칙은 엄격해요. 박만철이 일어나 화영 앞으로 다가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말합니다. 첫째, 손님과 사적으로 연락하면 안 돼요. 둘째, 가게 일을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셋째, 우리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VIP 손님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 이런 분들이라서 절대 비밀이 새면 안 돼요. 화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만철이 만족한 듯 웃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시작해요. 선배들이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밤, 화영은 VIP룸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술을 따르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화영이 배정받은 방에는 50대 중반의 남자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네요. 이름이 뭐예요? 미선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5이에요. 거짓말이지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화영은 술을 따르면서 손님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수사가 빡세져서 조심해야 해. 괜찮아. 우리 뒤에 누가 있는데. 걱정 말고. 그래도 증거인멸은 확실히 해야지. 화영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술을 따르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손님들, 무슨 어려운 얘기 그렇게 해요? 오늘은 즐기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 미선이 말이 많네. 오늘은 즐기자. 시간이 지나면서 화영은 다른 여성들과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2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옵니다. 언니, 새로 오셨어요? 전 수정이에요. 응, 미선이야. 잘 부탁해. 여기 일 어때요? 처음엔 좀 힘들 텐데. 수정의 말투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집니다. 화영이 자세히 보니 수정의 팔에 멍 자국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 해본 적 있어서. 그런데 너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석 달 정도요. 그런데 언니, 여기서는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수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지금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박만철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옵니다. 쉬는 시간 끝났어요. 다시 나가세요. 여성들이 하나둘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화영도 함께 움직이면서 수정에게 작은 눈빛을 보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VIP룸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화영이 있는 방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인데 옷차림이나 말투로 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남자가 화영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화영은 속으로 역겨움을 느끼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입니다. 미선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김 의원이에요.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화영의 눈이 번뜩입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국회의원님이. 하하,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 순간 화영은 이 자들의 위선에 분노를 느낍니다.
낮에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밤에는 이런 곳에서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니. 그런데 미선 씨 눈빛이 특이하네요. 뭔가 날카로운 게. 김 의원이 화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화영은 순간 긴장하지만 곧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격이 좀 강해서 그런가 봐요. 강한 여자 좋아해요. 재미있겠네. 그날 밤 화영은 처음으로 이 더러운 세계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성들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착취하는 추악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영이 골든 파라다이스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는 밤,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박만철과 그의 부하들이 자주 드나들며 뭔가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하네요. 수정이 화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귀띔합니다. 화영은 립스틱을 바르면서 대답합니다. 특별한 손님이라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평소보다 더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때 복도에서 박만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밤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다들 긴장하고 있어. 화영은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명훈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예요. 알겠습니다. 더욱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비상시 연락 방법 기억하고 계시죠? 네, 걱정 마세요. 밤 10시가 넘어서자 정말로 특별해 보이는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줄지어 서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내려옵니다. 화영은 3층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요. 수정이 화영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 무서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저런 손님들이 올 때는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화영이 수정의 말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라면? 여자애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정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박만철이 휴게실로 들어옵니다. 다들 준비됐어? 오늘 손님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야.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여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만철의 눈이 화영에게 머뭅니다. 미선, 너는 특별실로 가. 특별실이요? 4층에 있는 VIP 중에 VIP 룸이야. 거기 가서 손님 모시고 있어. 화영은 내심 긴장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4층은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4층에 올라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욱 고급스럽고 조용하며 보안도 더 삼엄합니다. 복도 곳곳에 경비원들이 서 있고 카메라도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화영은 깜짝 놀랍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네요. 앉으세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화영은 술을 따르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럼 아직 여기 시스템을 잘 모르겠네요. 남자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화영은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단순히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남자가 화영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박만철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선, 잠깐 나와. 화영이 복도로 나가자 박만철이 그녀를 벽에 몰아세웁니다. 너 정체가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 눈빛이 딱 군대 나온 눈빛이야. 그리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혹시 경찰 아니야? 화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들킨 것일까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요. 평범한 여자가 어깨를 그렇게 펴고 다녀. 그리고 어제 손님이 술잔을 떨어뜨렸을 때 네가 반응한 거 봤어.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이더라고. 박만철이 화영의 턱을 잡으며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화영은 속으로 당황하지만 겉으로는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좀 활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박만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작은 알약입니다. 이거 먹어봐. 이게 뭐예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약이야. 여기서 일하는 애들은 다 먹어봤어. 화영은 순간 위기를 느낍니다. 그 약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좋지 않은 것일 게 분명합니다. 전 약 안 먹어요. 몸에 안 좋아서. 먹기 싫으면 나가. 지금 당장. 박만철이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화영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갑자기 복도 끝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뭐야? 그리고 뒤이어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와 화영의 뺨을 때립니다. 이 여자, 제 손님 뺏으려고 했어요. 화영이 맞은 뺨을 만지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때린 여성은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 여자가 제가 모시던 손님한테 가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박만철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합니다. 수연아, 뭔 일이야? 사장님, 저 여자 수상해요. 손님한테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다녀요. 수연이라고 불린 여성이 화영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화영은 그 여성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미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수연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화영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박만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장님, 제가 해결할게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요. 박만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여성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아서 해.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박만철이 사라지고 나자 수연이 화영의 팔을 잡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그런데 너는 누구야? 수연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중에 옥상에서 얘기해요. 지금은 위험해요. 그날 밤 늦게 두 여성은 건물 옥상에서 만납니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수연이 먼저 입을 여밉니다.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화영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봅니다. 너 707 출신이야? 네, 최수연입니다. 선배 밑에서 훈련받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화영의 눈이 커집니다. 그제야 수연의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수연아,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이 조용히 포옹합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만난 전후의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인 포옹이었습니다. 선배, 여긴 그때보다 더 냄새나요. 썩은 냄새. 수연의 말에 화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런데도 우리가 들어와야지. 그래야 저 아이들 안 썩어. 화영과 수연이 옥상에서 재회한 지 이틀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화영은 골든 파라다이스 건물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근처를 배회하고 있고 박만철의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화영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휴게실에 모여 있고 박만철은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어떻게 알았어? 분명 내부에 쥐가 있다고. 박만철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옵니다. 화영은 수연과 눈을 마주치며 긴장감을 느낍니다. 언니들, 오늘 손님 없대요. 그냥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네요. 수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화영은 이어폰으로 명훈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해. 왜 연락이 안 될까? 그때 박만철의 부하 중 하나인 김현석이 휴게실로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로 평소에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수연, 너희 둘 사무실로 와. 화영과 수연이 서로 바라보며 따라 나섭니다. 사무실로 가는 복도에서 현석이 갑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너희 둘 정체가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현석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합니다. 707 특수임무대. 맞지? 화영과 수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현석이 비웃으며 계속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도 국정원 출신이야. 장명훈 그 새끼랑 같이 일했었지. 화영의 눈이 번뜩입니다. 명훈이를 알아? 당연하지. 그 새끼가 너희를 여기 보낸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계획이 바뀌었어. 현석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화영과 수연을 겨냅니다. 사장님한테 가자. 이제 게임 끝이야. 박만철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장명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교관님, 명훈이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만철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화영을 바라봅니다. 김화영 교관님 반갑네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이 새끼가 다 풀었어요. 너희가 707 출신이고 여기 수사하러 온 거 말이에요. 현석이 권총을 화영의 머리에 대며 말합니다. 화영은 명훈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명훈아. 왜? 죄송합니다, 교관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명훈이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박만철이 일어나 화영 앞으로 다가옵니다. 707? 그거 군대 아니야? 니들이 나라 구하나? 박만철이 비웃으며 화영의 턱을 잡습니다. 화영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똑바로 바라봅니다. 우린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얼굴 하나 때문에 싸워. 지켜야 할 얼굴? 웃기네. 여기서 죽을 건데? 박만철이 현석에게서 권총을 받아 화영의 머리에 겨눕니다. 그 순간 화영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정윤지의 웃는 얼굴, 양평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모습들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있어. 화영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정윤지는 어디 있어? 윤지. 아, 그 어린 년 말이야. 이미 필리핀으로 보냈어. 돈 잘 벌고 있을 거야. 박만철의 말에 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 애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면 어때? 돈 되는 건 다 써야지. 그 순간 화영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권총이 머리에 겨눠진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연아. 네, 선배. 너는 살아남아서 증거를 넘겨줘. 선배.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박만철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감동적이네. 이제 끝이야. 그때 갑자기 건물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불이 나간 듯 어둠이 깔립니다. 뭐야? 박만철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영이 몸을 낮춰 박만철의 다리를 발로 찹니다. 박만철이 비틀거리며 권총을 떨어뜨립니다. 수연아, 지금이야. 수연도 즉시 현석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으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격투가 벌어지고 명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움을 주려 합니다. 교관님, 죄송해요. 저도 가족이 위협받아서. 나중에 얘기해. 화영이 박만철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수연은 현석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석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탕! 총성이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화영은 가슴에 뜨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선배! 수연의 절규가 들립니다. 화영이 바닥에 쓰러지며 가슴을 누릅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화영? 명훈이 다가와 화영을 부축합니다. 박만철과 현석은 어둠을 틈타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선배, 괜찮아요? 선배. 수연이 화영의 상처를 확인하며 울먹입니다. 화영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수연의 손을 잡습니다. 수연아, 증거 넘겨줘야 해. 선배, 말하지 마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화영의 손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작은 USB가 들어있는 노란 목걸이였습니다. 수연이 그것을 주워들며 눈을 크게 뜹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들어있어. 윤지를 꼭. 화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지만 점점 희미해집니다. 선배, 선배. 수연의 목소리도 멀어져 가고 화영의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노란 목걸이를 꼭 쥔 수연의 손이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건물 안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화영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목걸이가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새벽 4시. 화영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기계들의 경고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선배, 옆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수연아, 너 괜찮아? 화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수연이 화영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입니다. 선배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잠들어 있었어? 사흘이요. 총알이 폐를 스쳤는데 다행히 심장은 비켜갔어요. 화영이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면서 수연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목걸이는? 수연이 주머니에서 노란 목걸이를 꺼냅니다. 작은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 안에 USB가 들어있는 것을 화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 이 안에 정말 증거가 들어있어요? 응. 박만철과 그들의 거래 내역, VIP 고객 명단, 그리고 화영이 말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년 전 707 특수임무대 훈련소, 신병 교육을 받던 시절의 화영과 어린 후배 하나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후배는 다름 아닌 18세의 정윤지였습니다. 교관님, 이거 제가 만든 목걸이에요. 어린 윤지가 화영에게 노란 목걸이를 건넵니다.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교관님이 항상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목걸이에 그 마음을 담았어요. 화영이 현재로 돌아와 수연을 바라봅니다. 수연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뭐려? 정윤지. 그 애가 내가 아는 윤지야.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화영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에 707에서 훈련받던 후배였어. 그때는 18살이었는데 지금은 40이 넘었겠네. 화영이 천천히 일어나려 하자 수연이 만류합니다. 선배,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장명훈이 들어옵니다. 얼굴에 멍은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교관님 깨어나셨군요. 명훈아, 너 괜찮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가족을 위협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명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화영은 그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이해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 박만철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현석은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명훈이 망설이다가 계속 말합니다. 정윤지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화영의 눈이 번뜩입니다. 어디 있어? 필리핀이 아니라 국내에 있어요. 강남의 다른 업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명훈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그럼 구출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업소도 같은 조직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박만철이 도망간 후 더욱 경계가 삼엄해졌어요. 화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수연과 명훈이 동시에 말립니다. 교관님,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야 해. 윤지를 혼자 둘 수 없어. 선배, 제가 가면 되잖아요. 수연의 말에 화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너 혼자서는 위험해. 그때 화영의 손에서 심폐측정기가 빠지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화영을 다시 침대에 눕힙니다. 환자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움직이시면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어요. 화영이 마지못해 다시 누우면서 수연과 명훈을 바라봅니다. USB 안에 있는 정보를 먼저 확인해봐. 혹시 윤지가 어디 있는지 단서가 있을 거야. 명훈이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합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거래 내역, 사진, 동영상, 그리고 고객 명단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명훈이 감탄하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폴더를 발견합니다. 여기 봐요. 폴더 안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윤지 마이너스 전직 707 출신 특별감시 필요라는 파일을 발견합니다. 역시 화영이 중얼거립니다. 박만철은 윤지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관님, 여기 주소가 나와 있어요. 강남역 근처의 블루문이라는 업소입니다. 수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럼 바로 가야 해. 화영이 다시 일어나려 하자 명훈이 손을 젓습니다. 교관님, 이번에는 저희가 할게요. 교관님은 여기서 회복하세요. 안 돼. 윤지는 내가 직접 구해야 해. 화영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하지만 아직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루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폐에 구멍이 났었는데 무리하시면 생명이 위험해요. 의사가 나간 후 화영이 수연과 명훈을 바라봅니다. 너희들이 먼저 정찰을 해봐. 내가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알겠어요, 선배.
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화영이 수연의 손을 잡습니다. 수연아, 그 목걸이 잘 보관해둬. 그게 윤지를 구하는 열쇠야. 네, 선배. 꼭 지킬게요. 그날 밤 화영은 홀로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지만 그 어딘가에서 윤지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윤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언니가 꼭 구해줄게. 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마음속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과 명훈이 블루문이라는 업소를 정찰하고 돌아옵니다. 교관님, 정말 삼엄해요. 경비원도 많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윤지는 확실히 그곳에 있어요. 어젯밤에 창문으로 잠깐 보였거든요. 명훈의 말에 화영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야지. 선배, 아직 몸이. 괜찮아. 이제 마지막이야. 화영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비록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전투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화영은 강남의 한 모텔에서 수연, 명훈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의 상처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아프지만 화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블루문은 5층 건물이고 윤지는 4층에 감금되어 있어요. 명훈이 건물 도면을 펼치며 설명합니다. 경비원은 총 8명, 그리고 박만철도 그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면 돌파는 무리겠네. 화영이 도면을 살펴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수연이 입을 엽니다. 무슨 일? 블루문에서 VIP 고객들을 위한 비밀 파티가 열린대요. 정치인, 재벌, 연예인들이 모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화영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럼 혼란을 틈타서 네, 선배.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명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국정원에서 화영 교관님의 신원이 노출되었다고 해요. 이제는 얼굴이 알려져서 위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화영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럼 위장하지 말자. 네. 정면으로 가는 거야. 김화영으로서 말이야. 수연과 명훈이 놀란 표정으로 화영을 바라봅니다. 선배, 그럼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화영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너희들은 다른 요원들과 함께 건물을 포위해. 내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어와.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관님. 명훈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화영이 수연을 바라봅니다. 수연이도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둘이서. 그날 저녁 9시 블루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두 여성이 나타납니다. 화영과 수연입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입구에 경비원이 말합니다. 화영이 가짜 신분증을 건네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VIP 고객 김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경비원이 다가와 화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여자. 화영이 재빨리 그 경비원의 목을 쳐서 기절시킵니다. 수연도 즉시 다른 경비원을 제압합니다. 들켰네요.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파티가 한창입니다. 1층 홀에는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기 봐요. 수연이 한쪽 구석을 가리킵니다. 박만철이 양복을 입고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4층부터 가자. 화영과 수연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층, 3층을 지나 4층에 도착하자 복도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경비원이 다가오자 화영이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합니다. 수연도 동시에 다른 경비원을 제압합니다. 윤지아. 화영이 복도 끝 방을 향해 뛰어갑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여성이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정윤지였습니다. 교관님? 윤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영을 바라봅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윤지야, 괜찮아? 화영이 윤지의 밧줄을 풀어주며 물어봅니다. 교관님, 정말 교관님이에요? 응, 나야. 이제 안전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박만철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관님, 뒤쪽 계단으로 가요. 수연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뒤쪽 계단에도 경비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위됐네. 화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그때 박만철이 복도에 나타납니다. 김화영,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박만철이 권총을 들고 화영을 겨눕니다. 화영은 윤지를 뒤로 밀고 앞으로 나서립니다. 박만철, 게임 끝이야. 게임 끝? 웃기네. 지금 누가 총을 들고 있는데?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건물을 포위한 것입니다. 늦었어, 박만철. 화영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설령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미 모든 증거는 넘어갔어. USB 안에 있던 자료들 말이야. 박만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USB, 어떻게? 20년 전에 윤지가 나한테 준 목걸이야. 그 안에 모든 증거를 숨겨뒀지. 윤지가 놀란 표정으로 화영을 바라봅니다. 교관님, 제가 만든 목걸이를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1층에서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명훈과 다른 요원들이 건물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박만철. 화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박만철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수연이 옆에서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천장을 관통합니다. 화영이 즉시 박만철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화영이 박만철을 바닥에 눕히고 그의 목에 권총을 겨눕니다. 교관님, 그만해요. 윤지가 화영의 팔을 잡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군인이었잖아요. 법에 맡겨요. 윤지의 말에 화영이 깊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권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복도로 명훈과 다른 요원들이 올라옵니다. 교관님, 괜찮으세요? 응, 모두 괜찮아. 명훈이 박만철을 체포하며 수갑을 채웁니다. 박만철, 성매매 강요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한다. 아래층에서는 파티에 참석했던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USB에 들어있던 명단 덕분에 모든 관련자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윤지야, 이제 정말 자유야. 화영이 윤지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윤지의 눈에서 20년 만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교관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함께 살아남았잖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수연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함께 포옹합니다. 707 출신 3명의 여군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기도 양평의 그 작은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평화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막걸리 집에서 화영이 항아리를 닦고 있는데 옆에서 정윤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교관님, 이 잔 깨끗해졌나요? 윤지가 막걸리 잔을 들어 보이며 물어봅니다. 화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벽해. 역시 707 출신답네. 20년 만에 다시 교관님과 함께 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윤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평온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화영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윤지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네, 교관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요. 그때 마을회관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온 아주머니들이 막걸리 집으로 들어옵니다. 화영아, 오늘 요가 선생님이 2명이더라. 순덕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네, 제 후배예요. 윤지라고 해요. 어머, 반가워요. 저희가 화영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윤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윤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화영과 윤지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영아, 요즘 뉴스에서 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김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달 전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화영의 과거가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영웅이 살고 있었다니 몰랐네. 영웅이라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화영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박만철은 체포되었지만 그 조직의 뿌리는 아직 완전히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자 화영과 윤지는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때 윤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교관님, 저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박만철의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혹시 보복을 당할까봐. 화영이 윤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707이야. 그리고 화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옵니다. 평소와 달리 급한 표정입니다. 선배,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박만철이 도망쳤어요. 화영과 윤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떻게? 호송 중에 동료들이 습격해서 구출해 갔어요. 그리고 수연이 망설이다가 계속 말합니다. 제주도에 새로운 조직이 생겼다는 정보가 있어요. 화영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집니다. 제주도라고? 네, 박만철이 그곳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조직을 만들고 있대요. 화영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교관님이 가신다면 저도 따라가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할 거야. 괜찮아요. 저도 이제 옛날처럼 약하지 않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명훈이 들어옵니다. 교관님,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명훈아, 너도 왔구나. 이번에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지난번에 실수한 것을 만회하고 싶어요. 화영이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화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여행을 간다고 알려줍니다. 순덕이와 다른 아주머니들이 아쉬워하며 배웅해 줍니다. 화영아, 조심해서 다녀와. 네, 곧 돌아올게요.
화영이 가방을 챙기면서 노란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화영, 윤지, 수연, 명우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이동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서귀포 쪽에 새로운 업소가 생겼대요. 명운이 운전하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더 교묘해요. 그럼 우리도 관광객으로 위장하자. 화영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서귀포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화영 일행은 정차를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광시설 같아 보이지만 화영의 예리한 눈에는 수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저기 봐요. 수연이 한쪽 구석을 가리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박만철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네. 화영이 중얼거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윤지가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잔을 들고 들어가자. 화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그날 밤 리조트의 VIP 라운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4명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텐더 역할을 하는 화영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윤지는 웨이트리스로, 수연은 접대부로, 명우는 경비원으로 각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화영이 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다른 3사람도 동시에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잔이 마지막이야. 화영이 박만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김화영. 박만철이 놀라며 일어서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명의 전직 특수요원들이 동시에 움직이자 라운지는 순식간에 통제됩니다. 게임 끝이야, 박만철.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4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나요? 윤지가 물어봅니다. 아니야. 화영이 대답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또 있을 거야. 그럼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화영이 일어나 바다를 바라봅니다. 다음 잔은 어디서 들까? 수연이 웃으며 물어봅니다. 글쎄, 세상에는 아직 깨끗하게 해야 할 곳이 많으니까. 4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주도의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갑니다. 화영이 다시 노란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여자는 잔을 들었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4사람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석양이 지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잔은 계속해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